리스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일을 성취했을 때 이루어지는 보상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뭔가 조금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아주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일을 할 때는 건강을 완전히 해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갑을관계에서 항상 의리였던 것 같아요. 90%는 소비자의 형태로, 그리고 한 10% 정도만 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죠. 저희가 받는 보상은 무슨 보상일까요? 이게 판매에서 영업일까요? 투자가 되나요? 뭐 유통이 될 수도 있겠죠. 거절을 받을 때 여성분들한테 남편 허락을 받아야 된다, 남자분들 와이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한테 100원씩만 줘도 10억이 생기겠지 젠장. 꿈이랑 돈이랑 도전, 인내, 열정, 근면, 성실. 자,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도전, 열정, 근면, 성실. 똑같아, 성분이. 네, 블루다이아몬드 오세빈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강의를 맡게 된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오세빈입니다. 네, 이번에 보상 플랜 새로 바뀐 건 다들 아시죠? 네, 이 보상 플랜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강의 시간에 하면 다들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강의, 이번 강의는 제가 영상이 거의 반이에요. 영상이 반이고, 회사 보상에 대한 설명은 제 강의 중간에 잠깐 스치듯이 잠깐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거니까 보상이라고 해서 내가 보상을 안다고 해서 지루해하시거나 뭐 나가시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 제목이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였어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인데 97년도 우리나라 IMF 때를 뭐 이렇게 그린 영화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제가 좀 나이가 어릴 때였긴 한데 저희 친척들이 이 시기에 IMF 시기에 되게 많은 혼란을 겪고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점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리스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성취했을 때 이루어지는 보상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뭔가 조금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아주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취직 준비를 하시거나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신 분들은 그 리스크가 뭐 큰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리스크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대학 시절부터 뭐 자격증부터 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학비를 들이고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준비를 하는 것 또한 리스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자들,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가상화폐 같은 투자자들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자영업들 또한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큰 고위험 대출을 한 자영업자들도 되게 많다 그래요. 근데 그 자영업자들의 열에 지금 9은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열에 하나밖에 살아날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도 열에 하나가 돈 번다고 하는데 90%는 소비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만 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죠. 하지만 이 사업자, 그리고 또 사업자의 10%인 분들 또한 조금 다른 업보다 적은 비용에 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배우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시간이 든다고 생각해요. 적은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사업을 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들여서 이윤을 창출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안에 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크릿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보상들이, 저는 제가 시크릿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전에 일을 할 때는 제가 피부 관리를 하기는커녕 건강을 완전히 해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밤낮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살도 많이 찌고 몸을 헤쳐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크릿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도 되고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정말 평생 관심 없었던 피부 관리라든지 자기 관리를 하게 되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항상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의리였던 것 같아요. 갑을 관계에서. 네. 어떤 일을 하든 의리였고요.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제 사업이 커지고 제 일이 커지고 수입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점점 더 슈퍼 의리되어 갔던 것 같아요. 1,000원짜리 장사를 할 때보다 100만원짜리 장사할 때 훨씬 더 큰 의리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크릿 사업을 만나서 처음에는 뭔가 내가 의리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수많은 파트너가 생겼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갑을의 관계가 아닌 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을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속에서 너무 많은 지인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 또한 저는 시크릿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돈이겠죠. 네.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 좋아. 그래서 나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음악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 살았어. 음악으로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는 어때? 음악 갖고 더 이상 못 먹고 산다고요. 쌀벌레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고민을 했어요. 인생에 꿈을 잃었을 땐 동시에 돈도 잃어야지 돼. 꿈을 잃었는데 돈이 왕창 들어오면 캠페인 된다. 꿈이 없어. 나 뭐하고 살지? 근데 엄마가 와서 괜찮아. 이놈아 집에 돈 많은데 무슨 꿈이야. 꿈은 지랄하고. 그냥 엄마가 돈 대줄게. 이러면 걔 바보 되는 거야. 그때 내가 돈이 없었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어때? 아우, 야, 꿈 비켜. 야, 꿈, 저리 가. 꿈. 내가 지금 너 갖고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꿈을 갖다가 확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돈을 벌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꿈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원장님 있잖아요. 꿈을 이뤄야 될까요? 꿈을 이루자니 돈이 너무 아쉽고요. 나밖에 돈 벌 사람 없거든요. 근데 돈을 벌자 그러니까요. 내 꿈이 너무 달아나고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돈 벌자. 무조건 돈부터 버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꿈이랑 돈이랑 성분이 똑같아서 과목이 똑같아. 꿈을 이루려면 뭐 있어야 돼요? 도전, 인내, 열정, 근면, 성실 이런 거 필요하죠. 꿈 이루려면. 그치? 자, 돈 벌려면 어때야 되는지 알아? 도전, 열정, 근면, 성실 이런 거 다 있어야 된다? 똑같아 성분이. 급하면 돈한테 먼저 배우라고. 꿈한테 배우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돈을 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도 되지. 내 꿈의 가장 강력한 스폰서가 누가 돼? 내가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 꿈의 가장 강력한 스폰서는 누구야?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꿈 이루라고 부모가 끝까지 돈 대줄 것 같아? 아니, 어느 정도 하다 끝난다? 아무도 돈을 안 대줘. 제가 내 꿈을 이루려면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요? 그걸 누가 대? 남편이 돼요? 여러분, 남편 돈으로는 그 남자 꿈이랑 애들 꿈도 관리가 안 돼요 지금. 근데 내 꿈까지 키울 만한 돈이 남편 돈에서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일하냐 그러면 나는 내 꿈의 생계부양자다. 나는 생계부양자예요 내 꿈에. 그래서 일한다고. 나는 내가 같이 있어지는 게 너무 보기 좋다고. 네. 글자가 짧았네요. 네. 누구나 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돈 벌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 돈은 뭘로 버는 돈인지, 무슨 수익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받는 보상은 무슨 보상일까요? 이게 판매에서 받는 돈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영업일까요? 아니면 투자가 되나요? 아니면 뭐 유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또 뭐 갖다 나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무슨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저는 그 기준을 저희가 진심 전달을 나갔을 때 필드에서 거절을 받을 때의 유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별 연령대로 먼저 나눠봤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시크릿 사업을 전달했을 때 제일 많이 받는 거절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남편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자기는 그 돈을 소유권이 없으니, 자기가 권리가 없으니 남편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사업을 하자 그러면
저 같은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의리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의리가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리가 없어서 우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남자분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을까요? 와이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들 이렇게 또 돌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좀 힘든 게 있어요. 지금은 건강식품이 나와서 좀 괜찮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많이 했던 말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더럽습니다. 잘 씻질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별로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20대들한테 얘기했을 때 20대들은요 무직들이 되게 많고요. 아직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모아놓은 돈이 되게 없었어요. 그리고 30대한테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삶의 변화가 많은 시점이고 돈이 없더라고요. 돈이 200만 원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40대, 50대한테 얘기하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들은 화장품 살 돈, 그동안 화장품 살 돈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업별로 좀 제가 분류를 좀 해봤어요. 직장인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금액을 믿더라고요. 그것도 주로 월 단위로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마진이나 순이익, 손익공제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사원들은 영업수당이나 수수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질문들이 직장인들은요. 그래서 브론즈 되면 달에 얼마 들어오는지를 자꾸 물어봐요. 저희가 보상 플랜을 설명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 달에 얼마 들어오는지를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급이라고 하면 그래서 주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마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죠. 하나 팔면 얼마 남는지 되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팔아서 내가 남는 게 얼마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여쭤보죠. 그리고 영업사원들은요. 몇 퍼센테이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몇 프로 남는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면 뭐 몇 프로 남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저도 많이 이 얘기, 질문들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랑 무직들의 특징이,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리스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자, 정말 좀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사분면에 보시면 정말 투자로 돈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그런 분들은 꼭 세금을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이걸로 실패할 확률, 그리고 내가 이 200만 원을 투자해서 없어질 확률보다는요, 이걸로 돈을 벌어버리는 거를 더 고민을 하고 세금을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분들은 진짜 돈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무직인 분들은요, 내통 얘기를 하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해지고요. 정말 다른 소비를 할 때는 정말 관심 없었던 거를 캐묻기 시작해요. 정말 자기가 쓰는 화장품 성분도 모르면서 성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고요.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넌 얼마 벌었는지를 물어보고요. 나 돈 버는 거 보고 한다고 그러고요. 회사는 튼튼한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백화점이랑 다른 제품을 파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궁금하다기보다는 안 할 핑계를 되게 찾는 것 같아요. 되게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보는 사람의 견해마다, 보는 사람의 시각마다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다르게 해석이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영업이다, 판매다, 홍보다 뭐 하나로 정의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게 복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순하게 정리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지마켓 같은 마켓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켓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예전에 오프라인 마켓이에요. 예전에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없었고, 인터넷 쇼핑도 없었고, 홈쇼핑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TV를 저희가 어디에서 샀죠? 네, 매장인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삼성 디지털 플라자 전자랜드 같은 대리점이 아니라, 전파상 같은 게 있었죠. 저는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전파상 같은 그런 대리점에서 여러 종류의 TV를 이렇게 도매가로 사와서 소매가로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문 밖을 나가서 대부분의 일들도 보면 대부분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매가로 사서 소매가로 파는 일. 한마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서 그 마진을 먹는 거죠. 방문 판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방문 판매에 대해서 지식은 없지만 주위에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원가 얼마에 사와서 소비자가 얼마로 팔면서 그 낙차 수익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그거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비싼 걸 누군가를 거치면서 싸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비싼 게 싸진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는 게.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그렇죠. 백화점, 면세점 어디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 계신 누군가 에이전트 한 분을 거쳐서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싸게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해운가로 사서 마진을 남겨먹고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지마켓과도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키에서 신발을 하나 구매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이키닷컴에 들어갔더니 이 신발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혹시나 해서 지마켓을 검색했더니 똑같은 상품이 8만 원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어디서 신발을 살까요? 지마켓으로 사겠죠. 그러면 배송은 어디서 올까요? 네, 지마켓에서 지마켓 스티커를 붙여서 배송이 오진 않습니다. 나이키에서 배송이 오겠죠. 지마켓은 이 둘을 속에 연결 접속시켜줬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라는 걸 받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누군가를 거쳐서 구매했기 때문에 더 비싸게 샀나요? 저는 오히려 2만 원을 더 싸게 샀겠죠. 저는 더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지마켓은 수수료라는 걸 받고요. 나이키 또한 지마켓 때문에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랑 도 같다고 생각해요. 저희 마켓을 만드는 이런 마켓을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켓을 만드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기 전에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에서 본 글이에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한테 100원씩만 줘도 10억이 생기겠지 젠장,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어릴 때 이런 생각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안 해보신 분? 다들 하셔보셨죠? 근데 전문가가 이걸 보고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이렇게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100원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100원보다 더 들기 때문에 이체를 하든지 직접 가서 받든지 어떤 방식으로 받든지 100원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100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의 전문가들은 그게 가능해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가 되게 간편해졌고요. 또 누군가는 유튜브라든지 그 방송, 아프리카 방송 같은 거, 그리고 되게 어린애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 수십억을 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크릿 보상 플랜이 이와도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요, 다이렉트 보너스입니다. 다이렉트 보너스는 브론즈라든지 그 이상의 직급이 필요 없이 액티브 에이전트들이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고요. 회사가 일정 기준을 두고 그 지급 기준 안에서 내가 추천하는 고객이 구매하는 금액의 5%를 나에게 지급한다는 겁니다. 저는 곰곰이 이 보상 플랜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했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시크릿 보상 플랜 이거 다른 게 하나도 없이 이거 하나만 있다 그래도 저는 소비를 하면서 소득을 하기에 되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크릿 보상 플랜의 진짜는 이 다음부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도에 만들어진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라는 마케팅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 라인을 구축을 해야 돼요. 여러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이랑 확장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진화된 방식이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방식은 오직 2개의 라인만을 구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라인이기 때문에 확산과 안정이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의 관계로 2개 동시에 빠르게 안정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의 수익이 빠르고요. 확장과 안정이 동시에 추구가 되죠. 시크릿은 이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요. 이 바이너리 방식으로 팀커미션을 설명드릴 건데 두 개의 라인으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한쪽은 커지는 큰 쪽이 있겠죠. 그리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큰 쪽을 대실적이라고 부르고요.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나온 2개의 대실적과 소실적을 2대1로 CV, 즉 커미션 볼륨으로 2대1로 정산을 하는 것이 팀커미션입니다. 팀커미션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팀커미션이 가진 장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팀커미션의 최대 장점은 무한 공유라는 거예요. 저희 팀커미션의 장점이란 말은요,
다른 데는 아니란 말이겠죠. 한마디로 다른 데는 대수의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대수의 제한이 있고요. 하지만 시크릿은 대수의 제한이 없어요. 내가 소개를 한 사람, 직접 소개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소개를 한 사람이 추천을 하는 게 100번째든 1000번째든 10,000번째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든 글로벌로 원코드로,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소개한 친구, 10,000번째 소개한 친구가 다른 게 아니라 100% 똑같이 매출이 공유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죠. 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크릿 팀커미션은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한으로 누적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실적과 소실적 매칭에서 차이가 나도요, 무한으로 누적을 해주고 그 기간은 소매시효가 없이요, 내가 죽더라도 추후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수의 제한이 없고 시간의 제한이 없다 보면, 무한 공유 무한 누적을 해주다 보면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플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 팀커미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득의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주급점 2,500만 원, 월 1억에서 이번에 보상이 바뀌었습니다. 주 2,000만 원, 월 8,000만 원이 되겠죠. 월 8,000만 원의 소득의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크릿 팀커미션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요, 회사가 매출을 대비 풀어내는 수당인데 그 수당을 1,000억이라면 1,000억 버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1억 버는 사람 1,000명을 만들어내는 플랜이 시크릿의 팀커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급의 기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크릿은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11개의 직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누적 볼륨을 좌우를 보고 그 BV, 보너스 볼륨을 대비해서 승급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BV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추천 개보상 하위 직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크릿의 보상 플랜은 나 혼자만 승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급을 성취했을 때 성취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직급 성취 보너스는요, 내가 매달 직급을 성취한다고 해서 브론즈를 계속 성취한다고 해서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내가 성취했을 때 1회에 하나는 성취 보너스고요. 직급 유지 보너스는 그와 좀 다르게 내가 직급을 4주 단위로 체크합니다. 언제부터 4주 단위로 체크하냐면요, 브론즈 때는 체크하지 않고 로얄이라는 내가 직급을 성취하는 순간부터 4주의 시계가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4주간의 시계가 돌아가는 것과 별개로 로얄 직급을 성취할 때부터 4주간 측정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측정해서 4주간의 직급 중에서 가장 낮은 직급을 기준으로 직급 유지 보너스라는 것을 매 4주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더십 매칭 보너스예요. 이거는 내 산하에 있는 직급자들이 받는 팀커미션을 내가 같이 공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브론즈나 로열을 달성했을 때는 내 1세대가 보통 2명이 되겠죠. 1세대 2명의 20%, 그리고 실버나 골드를 달성했을 때는 2세대 4명의 10%, 그리고 플래티넘 루비는 3세대 8명의 10%, 다이아몬드 이상은 4세대인 16명의 10%까지 이렇게 내 산하에서 일어나는 어떤 직급의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보너스를 받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추천 계보 중에 직급자가 아닌 사람이 그 세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1대 친구가 직급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한다면요, 내 1세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직급자를 찾아서 내 1세대를 인정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시크릿 리더십 매칭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루어진 시크릿의 보상 플랜들로 시크릿은 빠른 승급과 고소득이 창출이 되겠죠. 영상 하나 더 볼게요. All the October state.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go. Yeah. Hey, don't make a dog. Yeah? My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out.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in.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Oh.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사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되게 자기 반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많은 시간을 그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성공의 길로 가셨고 또 저희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사업할 때 저는 없었지만 이런 말이 있었대요. 이 사업 시작하고 뭐 4주 만에였나 플래티넘 못 가면 바보다라고 막 서로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때는 어떤 말이 쓰냐면요. 이거 브론즈 못 가면 바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말을 많이 듣냐면요.
29만 원짜리 멀티팩 파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베이스 캠프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대요. 2014년을 기준으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하는 산악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년에 2~3명이었던데 성공자들이 2004년 이후부터 300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많아졌대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좀 특별한 장비 같은 게 개발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떤 등반 장비의 향상이라든지 산악인들의 체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베이스 캠프의 높이를 과거에는 2000m 지점에 설치를 했었지만 2004년에 누군가가 6000m 지점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낮은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을까요? 그 답변들은요, 남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혹은 남들이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치면 된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쳤다는 거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장님들의 삶은 어디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마음속 베이스 캠프를 낮은 곳에 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did it right, secret life 하늘을 잡아 Looking for stars 언제나 비밀을 찾아 모두가 열망하던 부의 공동체가 우릴 빛나게 해 Right, secret is my life